You better run the house because 가만히 날 느꼈어. 열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강철이,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야? 미안하다, 열이.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강철이, 내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열이. 너는 내가 만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갑작스레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윤갑의 몸이 땅으로 쓰러졌다. 강철이의 영혼이 윤갑의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더니 날카로운 검은 비늘로 뒤덮인 이무기의 형상으로 변했다. 이무기의 발톱이 오므라졌다 펴지며 머리 위 깃털은 바람에 따라 부드럽게 나부꼈다. 강철이가 포효하자 두 눈이 번쩍이며 날카로운 이빨이 하얗게 빛났다. 강철이의 진정한 모습을 본 열이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강철이는 열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듯 고개를 돌리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랐다. 근처에 서 있던 가섭 스님은 두 손을 모아 불경을 외웠다. 강철이는 승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걸고 하늘로 치솟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천뢰의 심판을 받게 될 터였다. 만약 강철이가 천뢰의 벼락을 견뎌낸다면 그는 용으로 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천뢰는 너무나 무시무시하여 그 어떤 생명체도 감히 도전하지 않았다. 죽음의 위험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강철이가 1000년 넘게 살아오며 강대한 힘을 지녔을지라도 천뢰와 같은 신의 힘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아미타불, 강철이 행운을 빌겠다. 강철이는 점점 하늘로 가까워졌다. 검은 구름이 그를 뒤덮었고 사납게 내리치는 벼락이 강철이의 몸을 강타했다. 검은 비늘이 하나둘 벗겨져 땅으로 떨어졌다. 강철이는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질렀다. 벼락의 전류는 열이의 퇴마석보다 100배는 더한 고통을 안겼다. 그럼에도 강철이는 고집스럽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벼락에 맞아 비늘이 떨어진 자리에서 피가 흘렀고 깃털은 새까맣게 타버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강철이는 목숨을 걸고 승천하여 용이 되려 했을까? 지금부터 13화의 상세한 전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영화를 보다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몇 가지 디테일을 요약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강철이가 부상을 입을 때마다 맑은 샘물에 몸을 담가 치유했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자연이 빚어낸 장소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지닌다. 수천 년 동안 수련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방해받지 않고 안심하며 수련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강철이나 비비 같은 이무기에게 맑은 샘물은 상처를 치유하기에 완벽한 장소다.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는 숲은 수련을 위한 안전한 은신처가 된다. 비비가 잃어버린 육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빛나는 구슬을 되찾아 가섭 스님의 화분에 심어야 한다. 신목의 뿌리는 그 구슬을 감싸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사라진 육신을 재생시킬 것이다. 그 화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힘을 품고 있다. 바로 이무기 비비를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팔척귀를 소멸시켜 빛나는 구슬을 되찾고 윤갑과 대법사 넙덕의 영혼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 시각 풍사는 멀리 떨어진 굴 속에서 천지장군 팔척귀의 완전체 봉인을 푸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팔척귀는 그가 모시는 존재이자 그의 몸 안에 빙의된 신령이었다. 풍사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비비가 넘긴 야광주, 결국 천지장군님을 깨웠지. 신도, 인간도 막을 수 없다. 그의 곁에서 검붉은 무구가 빛을 뿜었고 그 기운은 용담골로 퍼져나갔다. 김봉희는 궁 안에서 풍산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천지장군을 통해 왕 이정의 숨통을 끊으라는 뜻이었다. 그의 말은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최원우에게 전해졌다. 최원우는 용담골 인근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신호를 기다렸다. 김봉인과 최원우는 겉으로는 거리를 두었지만 오래전부터 왕실 권력 재편을 위해 느슨한 공모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원우의 눈에는 결의와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렸다. 왕의 호위단과 열이 강철이가 용담마을에 도착했을 때 학사 최원우는 왕이 직접 찾아온 것에 크게 놀랐다. 하지만 왕이 팔척귀에 대해 묻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최원우는 몹시 당황했다. 최원우는 왕에게 말했다. 폐하, 먼 길을 오시느라 피로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신이 가인들에게 방과 식사를 준비하라 명했습니다. 폐하께서는 하루 쉬시고 내일 무슨 일이든 논의합시다.
왕도 최원우가 가문의 일을 말하지 않으려 회피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최원우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왕은 최원우가 몰래 가인들에게 최인선 아가씨를 밖으로 데려가게 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마도 딸을 위험에서 지키려 했거나 100년 전 가문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결과가 딸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최원우가 창고에서 비밀리에 서류 뭉치를 숨기고 있을 때 강철이가 나타났다. 강철이는 어두운 창고의 그림자 속에서 최원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렸고 손에 쥔 검은 비비의 죽음으로 인해 더욱 단단해진 결의로 떨리고 있었다. 최원우는 갑작스러운 강철이의 등장에 놀라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종이들이 흩어졌다. 최원우, 당신이 숨기려는 게 뭡니까? 강철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팔척귀의 정체 그리고 김봉인이 풍산의 맹인 법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해. 강철이는 어두운 창고의 그림자 속에서 최원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렸고 손에 쥔 검은 비비의 죽음으로 인해 더욱 단단해진 결의로 떨리고 있었다. 최원우는 갑작스러운 강철이의 등장에 놀라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종이들이 흩어졌다. 최원우, 당신이 숨기려는 게 뭡니까? 강철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팔척귀의 정체 그리고 김봉인이 풍산의 맹인 법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해. 최원우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강철이, 너는 이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어. 이건 너 같은 이무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돌아가? 돌아가. 강철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동생 비비가 죽었어.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김봉인과 풍산의 법사에 대한 거였다고? 내가 어떻게 그냥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창고 안은 그의 분노로 가득 찼다. 최원우는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려 했다. 하지만 강철이가 한 발짝 다가가자 그는 멈칫하며 손을 멈췄다. 좋아. 최원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팔척귀는 우리 가문의 저주다. 저주. 강철이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무슨 소리죠? 최원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00년 전, 내 조상인 최 장군은 전 대왕을 구하며 공신이 되었지. 하지만 그 공을 세우기 위해 그는 금지된 주술에 손을 댔어. 북방 오랑캐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그는 풍산의 맹인 법사와 계약을 맺고 팔척귀라는 괴물을 불러냈다. 그 괴물은 적을 섬멸했지만 대가로 우리 가문은 영원히 저주받았지. 팔척귀는 매 100년마다 우리 가문의 피를 요구해? 그리고 이번엔 내 딸 인선이가 그 제물이 될 운명이다. 강철이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비비의 죽음, 김봉인의 움직임, 그리고 팔척귀의 저주가 모두 얽혀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다. 그럼 김봉인은? 그가 왜 법사를 찾은 겁니까? 최원우는 고개를 저었다. 김봉인은 우리 가문의 비밀을 알아낸 자다. 그는 팔척귀를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해. 풍산의 법사는 저주를 풀거나 혹은 팔척귀를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김봉인이 법사를 찾은 건 그 힘을 손에 넣기 위해서일 거야.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강철이와 최원우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여리가 뛰어들어왔다. 강철이? 왕이 위험해. 누군가 왕의 방에 독을 풀었어.